훔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 지갑을 찾으셨다고요. 그 권력 있는 여인 대항그룹의 한서진 회장은 상여금을 인출하기 위해 급히 지갑을 열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손은 눈앞에 있는 젊은 청년의 얼굴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왜 하필 너지?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과 똑같은 얼굴과 눈 그리고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했다는 낡은 지갑까지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야기는 이처럼 추운 어느 밤에 시작된다. 배가 고파서 눈앞이 캄캄해. 강도윤은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제발 누구든 밥 한 공기만 주세요. 2025년 1월의 어느 밤, 서울은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한파에 잠겨 있었다. 용산역 뒤편 어두운 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 한 젊은 청년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도윤. 그는 건장한 27세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도윤은 보랏빛으로 질려 떨리는 손으로 납작해진 배를 움켜쥐었다. 그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는다는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벌써 3일째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꼬박 3일을 굶어 목구멍은 바짝 타들어갔다. 도윤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에는 서러움이 묻어났다. 그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한탄했다. 일당을 몽땅 떼어먹고 도망친 빌어먹을 소장놈. 도윤은 허공을 향해 거의 애원하듯 빌었다. 제발 돈 좀 주세요. 제발 밥 좀 주세요. 그는 흐느꼈고 뜨거운 눈물은 뺨에 흐르자마자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는 고아원 출신이었다. 학력도 재산도 없었지만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며 이 공사장 저 공사장을 전전하며 목숨 걸고 일했다. 하지만 세상은 이 고아 청년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악독한 현장 소장은 도윤이 2달 동안 피땀 흘려번 돈 400만 원을 들고 야반 도주해 버렸다.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고시원에서 쫓겨난 도윤에게 남은 것은 달아빠진 운동화와 눈보라를 막기엔 턱없이 얇은 겉옷뿐이었다. 그때 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도윤의 시선이 멀리 있는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누군가 버린 음식 상자가 보였다. 국물이 좀 남아있지는 않을까. 김치 조각이라도. 도윤은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마음속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다. 아, 정신 차려 강도윤. 자존심은 지켜야지. 그는 남은 의지력을 짜내어 쓰레기통에서 몸을 돌리며 억지로 일어났다. 쓰레기를 뒤지면 그건 진짜 끝이야. 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바로 그때였다. 쓰레기통 옆 더러운 눈구덩이 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렸다. 그것은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얼핏 봐도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비싸고 사치스러운 물건이었다. 도윤은 홀린 듯 지갑을 주워 들었다. 묵직했다.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신권 뭉치와 수백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대충 봐도 3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금이었다. 도윤은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헉! 심장이 쿵쿵거려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 돈이면 당장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고 찜질방에 가서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도 있으며 월세를 내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CCTV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었다. 눈 딱 감고 주머니에 넣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에 들려왔다. 가져. 넌 세상한테 뺏기기만 했잖아. 이건 신이 주는 보상일지도 몰라. 도윤의 손이 떨렸다. 극한의 배고픔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손끝에 투명 비닐 포켓에 꽂힌 낡은 사진 한 장이 닿았다. 도윤은 호기심에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초음파 사진이었다. 선명한 흑백 사진 속에는 강낭콩만한 태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송을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아가. 그 아래에는 간절한 소망이 적혀 있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순간 고아원 원장님의 목소리가 도윤의 뇌리를 스쳤다. 겨울밤의 환청처럼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모 없이 자랐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여야 한다. 그 가르침이 도윤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고름이 나올 거다. 도윤은 감전된 듯 움직임을 멈췄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한 듯 중얼거렸다. 그래, 난 거지나 도둑놈이 아니야. 도윤은 지갑을 꽉 움켜쥐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굶어 죽더라도 남의 돈에는 손대지 않겠어. 그는 탁 소리가 나게 지갑을 닫고 배를 쥐어뜯는 듯한 허기를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경찰서로 가야 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지갑을 가슴에 품고 걷기 시작했다. 몸에 열을 내기 위해 일부러 조금 더 먼 경찰서까지 걸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자 훈훈한 공기에 얼어있던 도윤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오기 시작했다. 당직을 서던 박 경사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뭡니까? 그는 귀찮다는 듯 덧붙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을 한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며 서 있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다. 저기, 도윤은 최대한 차분하게 예의를 갖춰 말했다. 이거요. 쓰레기통 옆에서 주웠습니다. 박 경사는 지갑을 열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현금과 수표가 가득했다. 그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그는 지갑 속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주인에게 연락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도윤을 노려보며 추궁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 이거 네가 훔쳤지. 훔치긴 했는데 액수가 너무 커서 겁이 나니까 자수하는 척 가져온 거 아니야. 도윤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다. 아닙니다. 정말 주운 거예요. 박 경사가 차갑게 손을 내밀었다. 신분증 좀 봅시다. 도윤은 부끄러움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지금 없습니다. 박 경사는 혀를 차며 비웃었다. 가지가지 하는구먼. 죽어도 신원미상 신분증도 없고. 그는 도윤을 향해 턱짓했다. 고집 피우기는. 저기 잠깐 앉아 있어. 도윤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좋은 일을 하고도 도둑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다. 차라리 그냥 돈을 가져가 버릴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경찰서 앞에 급하게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태풍처럼 뛰어들어왔다. 고급 코트를 입었지만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마나 정신없이 뛰었는지 하이힐 한쪽이 벗겨져 있었다. 그녀는 대항그룹의 50대 회장 한서진이었다. 한 회장은 절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지갑이 여기 있다고 했죠. 박 경사가 벌떡 일어나 경례를 하고 지갑을 건넸다. 태도가 순식간에 공손하게 바뀌었다. 오셨습니까? 사모님 현금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는 도윤을 힐끔거리며 비꼬듯 말했다. 이 친구가 가져왔는데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현금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가장 깊은 곳을 열었다. 두툼한 돈뭉치는 제쳐두고 비닐 포켓에 숨겨진 초음파 사진을 꺼내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안도감에 목이 메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야. 여보, 나 이거 잃어버렸으면 죽을 뻔했어. 이게 내가 가진 유일한 유산이야. 25년 전에 떠난 당신과 공유했던,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사진이라고. 한참을 안도하던 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범죄자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학생이 찾아준 건가요? 도윤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크고 맑은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 순간 한 회장은 숨을 멈췄다. 하마터면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 눈은 너무나 익숙했다. 속쌍꺼풀 없는 길고 약간 치켜 올라간 눈매, 맑은 갈색 동공. 그것은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심장이 저릿할 정도로 떠오르게 했다.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젊은 남자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며 굶주림으로 창백해진 도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낯선 청년의 얼굴 위로 죽은 남편의 모습이 생생하게 겹쳐 보였다. 박 경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회장님 아는 사이입니까? 경찰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한 회장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눈앞의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그저 노숙자처럼 보이는 낯선 청년일 뿐이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한 회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니요. 사람을 잘못 봤네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맑은 갈색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의 남편 이상우와 똑같았다. 박 경사가 헛기침을 했다. 회장님, 일단 내용물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금이 꽤 많은데 없어진 건 없습니까? 한 회장은 지갑을 열었지만 돈을 세지는 않았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만 다시 확인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아가가 건강하게 자라길. 사진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진이 없으면 모든 걸 잃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녀는 도윤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게 그대로 있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청년을 올려다보았다. 종이장처럼 창백한 얼굴에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한 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이름이 뭐예요? 강도윤입니다. 그가 작게 대답했다. 나이는요, 27입니다. 27.
한 회장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25년 전 잃어버린 두 살배기 아들이 살아있다면 정확히 27살이다. 손끝이 떨려왔다. 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아. 난 너무 많이 속았어. 지난 25년 동안 헛된 희망을 품고 수십 번의 DNA 검사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었다. 이번에도 부질없는 희망일 수 있다. 도윤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경찰관에게 말했다. 주인분이 지갑을 받으셨으니 전 이제 가도 되죠. 그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바로 그때 그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알람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도윤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박 경사가 비웃었다. 어이구 많이 배고픈가 보네. 왜 그렇게 굶었어? 도윤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다. 그때 한 회장이 달려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잠깐만요. 그녀의 고급 코트 자락이 그의 낡은 옷깃을 스쳤다. 옷 너머로 앙상한 팔이 느껴지자 가슴에 통증이 일었다. 그냥 갈 순 없어요. 내 사례는 받아야죠. 그렇게 큰 돈을 찾아줬는데. 도윤은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다. 아닙니다. 돈을 바라고 찾아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주운 걸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한 회장은 그의 팔을 꽉 잡았다. 단호하지만 연민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뭐 좀 먹고 가요. 학생이 내 목숨보다 귀한 사진을 지켜줬는데 밥 한 끼 대접하지 않고 보내면 내가 후회돼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래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다. 재벌 회장의 거리감은 사라지고 대신 어머니의 눈빛이 그곳에 있었다. 도윤은 자존심상 거절하려 했지만 생존 본능이 침을 삼키게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움에 잠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국밥, 그냥 국밥 한 그릇만 사주세요.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요. 한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다. 고작 국밥이라니. 이 청년은 얼마나 굶주린 걸까? 좋아요. 국밥 먹으러 가요. 제일 맛있는 집으로 갑시다. 그녀는 밝게 말하며 그를 이끌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앞서 걷는 청년의 등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걷는 뒷모습조차 남편을 닮았다. 정말 사실일까? 그들은 용산역 근처의 허름한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갔다. 구수한 냄새와 시끌벅적한 소리가 감돌았다. 고급 정장 차림의 한 회장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청년과 마주 앉았다. 그녀가 큰 소리로 주문했다. 여기 국밥 2그릇 주세요. 고기 많이 넣어서요. 그녀는 움츠러든 도윤을 보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걱정 말아요. 나도 이거 좋아해요. 옛날에 남편이랑 많이 먹었거든요. 펄펄 끓는 국밥이 나오자 도윤의 눈이 뒤집힐 듯 했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잘 먹겠습니다. 라고 외친 뒤 허겁지겁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국물을 들이켰다. 가슴 아프면서도 안쓰러운 광경이었다. 한 회장은 먹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았다.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앙상한 두개골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보였다. 그의 모든 행동이 남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김치 접시를 그에게 밀어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먹어요. 물도 좀 마시고요.
국밥의 열기와 식당 안의 답답한 공기에 도윤의 몸이 달아올랐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는 너무 덥다고 중얼거리며 겉옷을 벗고는 무의식적으로 셔츠 단추에 손을 댔다. 목을 편하게 하려고 위쪽 단추 하나 둘 세 개를 풀었다. 그는 쇄골의 땀을 닦기 위해 셔츠 깃을 옆으로 젖혔다. 챙그랑 한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도윤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래 한 지점에 못 박혔다. 벌어진 셔츠 사이로 선명한 붉은 흉터가 드러났다. 기이한 모양의 화상 흉터, 마치 뒤집힌 붉은 초승달 같았다. 25년 전 끔찍했던 기억이 밀려왔다. 그녀의 어린 아들이 그 혼란스러운 사고 속에서 뜨거운 물에 데어 정확히 이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생겼었다. 우연일 리가 없어 그녀는 의자를 넘어뜨리며 벌떡 일어났다. 잠깐 그 목의 흉터 뭐예요? 도윤은 깜짝 놀라 부끄러워하며 흉터를 가렸다. 아, 이거요. 보기에 좀 흉하죠.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제가 고아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셨어요. 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갓난아기 때 버려졌다고요. 네.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다.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흉터가 이렇게 남았대요.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확신했다. 이 아이가 바로 현우다. 반평생을 찾아 헤매던 내 아들.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싶었지만 이성이 그녀를 말렸다. 주위에는 적들이 가득했다. 특히 회장 자리를 노리는 그 이사가 있었다.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아들을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학생, 혹시 가족에 대해 아는 거 없어요? 부모님이 남긴 물건이라든가.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낡은 배낭을 끌어당겼다. 사실 이런 게 있긴 해요. 그는 너덜너덜한 검은색 수첩을 꺼내 비닐 커버 안에서 소중한 물건을 꺼냈다. 제 유일한 가족 사진이에요. 근데 반쪽밖에 없어요. 그의 거친 손바닥 위에는 아주 작은 스티커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잠든 아기를 안고 있었다. 한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비명을 참았다. 그 남자는 남편이었다. 아기는 그녀의 아들이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버려질 때 제 주머니에 있었대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도윤은 찢겨나간 가장자리를 가리켰다. 어머니 부분이 찢겨나갔어요. 누군가 일부러 찢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어머니 얼굴을 몰라요. 그의 말이 한 회장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다. 지금 그녀의 지갑 속에 바로 그 사진의 나머지 반쪽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그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인생의 두 퍼즐 조각이 마침내 서로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들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다. 민준 학생, 아니 도윤 학생. 네, 회장님. 혹시 일하는 곳은 있어요? 지낼 곳은요? 도윤은 귀가 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사실 공사장이랑 고시원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요. 한 회장이 단호하게 제안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와요. 나를 위해 일해줘요. 도윤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네, 회장님. 댁으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침 우리 집 정원사가 그만뒀어요. 그녀는 급히 핑계를 만들어냈다.
나무들을 돌볼 사람이 급하게 필요해요. 숙식 제공에 월급도 넉넉히 줄게요. 갈 곳이 없다면 임시로라도 와서 지내요. 그녀는 어둠 속의 적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눈 닿는 곳 곁에 두어야 했다. 정원사요. 도윤이 주저했다. 하지만 전 자격증 같은 건 없는데 건강하고 성실하면 돼요. 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거절하지 말아요.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다정하고 애틋해서 도윤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따뜻함을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아원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나무 살리는 건 자신 있습니다. 한 회장은 뺨에 남은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거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것은 지난 25년 동안 그녀가 지은 첫 번째 진실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그녀는 이 추운 겨울 한복판에서 인생의 봄을 찾았다. 두 사람은 허름한 식당을 나와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며 뒤로 반짝이는 넌사인을 남기고 상위 1%만 산다는 한남동 저택을 향해 달렸다. 도유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고 몽롱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꿈만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쓰레기를 뒤지던 춥고 절망적인 신세였는데 지금은 대기업 회장의 비싼 채에 앉아 있다니. 그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불쌍한 아들을 남몰래 지켜주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했다. 히터의 따뜻한 온기와 부른 배가 그를 금세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했다. 뒷좌석에 앉은 한서진 회장은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잠든 도윤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잠든 얼굴은 아이처럼 순하고 천진난만했다.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현우야. 그녀는 아들의 진짜 이름을 속삭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내 것을 모두 되찾아 주겠다고 맹세할게. 그녀의 눈빛이 전례 없이 서늘하고 잔혹하게 변했다. 이제 사냥을 나설 시간이었다. 지난 25년 동안 모자를 갈라놓았던 짐승들에게 피와 눈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차는 천천히 한남동 이씨 가문의 거대한 철문을 통과했다. 이곳은 본거지이자 대항그룹의 난공불락 요새였다. 25년의 유랑 끝에 강도윤아니 적법한 후계자 이현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2층 발코니에서 독사 같은 눈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 남자는 어둠 속으로 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입가에 계산적인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한 회장의 시동생이자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이상철 이사였다. 형수님이 무슨 쓰레기를 집으로 끌어들인 거야. 그가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재밌네. 하지만 정원 조명 아래 도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언뜻 보았을 뿐인데도 청년의 형형한 눈빛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불안감이 악당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저택은 정원에서 들려온 비명으로 깨어졌다. 치워 당장 파내버려. 한 회장은 정원 한가운데 있는 늙은 소나무 앞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것 봐.
잎이 다 마르고 비틀어졌잖아. 그것은 평범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우나무. 25년 전 아들이 태어난 날 부부가 함께 심은 기념비적인 소나무였다. 아들을 잃은 세월 동안 그녀는 그 나무를 친아들처럼 돌봤다. 그런데 정작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나무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다. 늙은 정원사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나무 의사도 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썩어서 살릴 방법이 없답니다. 한 회장의 심장은 누군가 쥐어짜는 듯 했다. 운명이 그녀를 조롱하는 것인가? 아들을 찾자마자 나무의 영혼이 떠나려 하다니. 안 돼. 그녀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줄기를 막아서며 소리쳤다. 아무도 못 가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으니 살려내란 말이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헐렁한 작업복을 입은 도윤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친 나무 줄기에 손을 얹더니 흙 한 줌을 쥐어 냄새를 맡았다. 그의 눈빛은 사려 깊고 무언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전지가위를 꺼냈다. 늙은 정원사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이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도윤은 무시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한 회장이 말리려 하자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을 참고 있어요. 그는 발밑에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가리켰다. 땅이 너무 다져져서 뿌리가 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청년은 밑동 깊숙한 곳에 흙을 걷어내 녹슨 굵은 철사 뭉치를 드러냈다. 조경공사 때 잊혀진 철사들이 자라나는 뿌리를 파고들며 옥죄고 있었다. 이게 원인입니다. 도윤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목이 졸려 썩어 문드러졌어요.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요. 그 무심한 한마디가 한 회장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중병에 걸린 사람, 바로 자신이 아닌가, 이 집안이 아닌가 그녀가 떨며 물었다. 자네, 살릴 수 있겠나? 도윤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기이할 정도로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 반나절 동안 도윤은 나무와 사투를 벌였다. 펜치로 원망스러운 철사를 하나하나 끊어내고 썩은 뿌리를 세심하게 제거하고 곡괭이로 흙을 뒤집어 숨구멍을 만들었다. 맨손은 긁히고 피가 났지만 그는 장갑 끼기를 거부했다. 차가운 뿌리에 자신의 손바닥 온기를 전하고 싶어서였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해방된 가지들이 기지개를 켜듯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 생명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살았어. 세상에 살았다고. 한 회장이 환호하며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풀밭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단지 나무를 살려서 기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폭발이었다. 아들이 돌아왔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도윤은 진흙투성이 얼굴로 수줍게 웃으며 서 있었다. 나무도 사람과 같아요. 그가 원장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진심으로 사랑과 관심을 주면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감동적인 광경은 2층 발코니에 서 있는 자의 눈에 가시 같았다. 이상철 이사가 정원으로 내려왔다. 입에 문 담배는 분노의 들숨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떤 개자식이냐. 그가 턱을 치켜들며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 꼬라지 좀 보라지. 이 집이 언제부터 거지를 받아주는 곳이 됐어. 한 회장은 즉시 일어나 아들 앞을 막아서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새로운 정원사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도련님. 내 사람입니다. 이상철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도윤에게 다가가 비싼 지팡이로 흙 묻은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야, 꼬마야. 그가 지팡이 끝으로 도윤의 턱을 들어 올렸다. 주인을 봤으면 고개를 숙여야지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모욕감에 도윤의 얼굴로 피가 쏠렸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성이 참으라고 말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 아래 그의 갈색 눈동자가 기묘하게 빛났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주눅 들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강도윤입니다. 네 개의 눈동자가 마주친 순간 이상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저 눈, 저 콧날. 형, 이상구와 똑같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25년 전 자신이 낯선 곳에 잔인하게 버리기 직전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울던 2살배기 조카의 눈과 똑같다는 것이었다. 이 개자식. 그가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너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그는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도유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원사라고요.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이사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상철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적셨다. 그는 알았다. 본능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살아있다.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 죽었어야 할 피덩이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버젓이 여기 서서 그가 거의 손에 넣은 회장 자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두고 보자. 그가 목구멍으로 으르렁거렸다. 눈에는 살기가 번득였다. 네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여.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리겠어. 그는 등을 돌려 집으로 도망쳤지만 떨리는 등은 그의 극심한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한 회장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심시켰다. 많이 놀랐죠. 걱정 말아요. 원래 성격이 좀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도윤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았어요. 공포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단다, 아들아. 귀신을 만난 것보다 더 무서울 거야. 25년 전에 죄가 빚을 받으러 돌아왔으니까. 그날 밤 어두운 서재에서 이상철은 비밀리에 신복들을 소집했다. 당장 그 정원사놈 뒷조사해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 그가 고함쳤다. 그러고는 금고를 열어 두툼한 현금 뭉치와 유령 회사 기밀서의 횡령 건이 담긴 검은 서류 파일을 꺼냈다. 그의 입가에 독한 미소가 번졌다. 함정을 판다. 그가 서류를 책상에 던졌다. 놈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함정을.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이 사이렌 소리로 찢어졌다. 비상 당장 보안팀 불러 출입구 전부 봉쇄해.
2층에서 울려 퍼진 이 이사의 고함에 저택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비서가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사님? 이상철은 텅 빈 금고를 가리키며 기막힌 연기를 펼쳤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내 금고가 털렸다고. 5천만 원짜리 수표랑 합병 관련 기밀 서류가 몽땅 사라졌어. 한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 서류들은 그룹의 생명줄이었다. 밖으로 새어나가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뭐라고요? 이 집 보아는 요새 같은데 어떻게 도둑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상철이 창문 너머 정원을 노려보았다. CCTV는 깨끗해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이건 분명 내부 소행이야. 지리를 잘 알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놈. 그의 시선이 정원에서 물을 주고 있던 도윤에게 꽂혔다. 형수님 생각해봐. 저 녀석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 일주일 딱 일주일이야. 놈이 오자마자 도둑이 들다니 너무 공교롭지 않아. 각본은 이미 짜여 있었다. 경찰차 세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저택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도윤이 어리둥절해서 호스를 내려놓고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경찰들이 덮쳐 그를 제압했다. 강도윤 씨 당신을 거액 절도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절도요. 도윤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오해입니다. 한 회장이 뛰쳐나갔다. 멈춰요. 증거도 없이 내 사람을 잡아갈 순 없어요. 이상철이 다가와 승리감에 찬 비웃음을 날렸다. 증거를 원해 금방 나오지. 별차에 있는 저놈의 돼지우리부터 뒤져. 경찰들이 즉시 별채에 있는 도윤의 허름한 방으로 들이닥쳤다. 이불과 옷장을 뒤졌지만 낡은 옷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장님. 경찰이 보고했다. 한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이상철이 지팡이를 들어 천장 구석의 석고보드를 가리켰다. 저기 봐. 저 천장이 좀 헐거워 보이는데. 저기 한번 확인해봐. 경찰이 의자 위로 올라가 석고보드를 확 뜯어냈다. 우수수 하얀 종이 비가 쏟아져 내렸다. 고액 수표들과 붉은 도장이 찍힌 기밀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흩날려 도윤의 발등을 덮었다. 도윤은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뭐죠? 그가 더듬거렸다. 공포에 질려 눈이 커졌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이었다. 누군가 함정에 빠뜨렸다. 완벽한 함정이다. 어이구 저런. 이상철이 손뼉을 치며 혀를 찼다. 간도 크지.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감히 천장에 숨겨. 형수님 봤어. 이게 저 순진해 보이는 정원산 놈의 본 모습이야. 한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다. 눈앞에 명백한 증거가 보이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막 피어오르던 믿음이 순식간에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도윤을 보았다. 자네, 말해봐요. 자네가 한 거 아니죠? 도윤은 그녀를 보며 눈물을 쏟았다. 회장님 아닙니다. 하늘의 맹세코 전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짝! 이상철의 손에서 날아온 불벼락 같은 따귀가 도윤의 고개를 돌아가게 했다. 닥쳐. 도둑놈의 새끼 증거가 이렇게 뻔한데 어디서 발뺌이야. 그는 대문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찍어, 똑바로 찍어. 이게 외로운 여자의 마음을 이용해 재벌게 기어 들어온 사기꾼의 얼굴이다.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눈을 멀게 했다.
도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차가운 금속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그는 카메라 세례와 가혹한 비난 속에 경찰차로 질질 끌려갔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 도윤은 마지막으로 한 회장을 뒤돌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회장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가 눈물 속에서 절규했다. 어머니, 저를 버리실 때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저도 똑같이 억울합니다. 어머니, 가슴을 찢는 듯한 어머니라는 외침이 한 회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이상철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며 귓가에 독서를 속삭였다. 형수님 들었어 이제 형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네. 저 교활한 놈이 형수님 약점을 철저히 연구한 거야. 형수님이 아이 잃은 걸 알고 연기하는 거라고. 진짜 짐승 같은 놈이네. 한 회장은 충격과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다.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 눈, 그 흉터는 내 아들의 것인데 잔혹한 현실은 그를 사기꾼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다. 경찰차가 도윤을 태우고 처량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문 너머로 사라지자 한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현관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아들을 또다시 눈앞에서 빼앗긴 무력감에 젖어들었다. 호화로운 저택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경찰은 강도윤에게 수갑을 채운 뒤 그의 허름한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압수했다. 수표 기밀 서류, 그리고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너덜너덜한 수첩 같은 얼마 안 되는 개인 소지품까지 모두 범죄 증거물로 봉인되었다. 도윤은 유치장으로 끌려가 차갑고 축축한 구석에 처박혔다. 그는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오장육부를 태우는 듯한 불공정과 억울함 때문이었다. 세상은 왜 돈 없고 힘없는 자신에게 이토록 잔인한가 갓난아기 때 버려진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였던 것일까. 그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고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아냐. 그는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난 훔치지 않았어. 난 무죄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난 무죄라고. 그는 어두운 감방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누가 그를 믿어줄까?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그날 밤 이씨 저택에서 한서진 회장은 도윤이 머물던 텅 빈 방으로 들어갔다. 어지럽혀진 바닥에는 여전히 가난과 절망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둘러보다가 침대 밑 어두운 구석에서 시선을 멈췄다. 경찰이 급하게 수색하느라 놓친 작은 물건 하나가 있었다. 낡은 건전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 들었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경찰이 청년의 손에서 거칠게 빼앗아 가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떠올랐다. 끌려가면서도 그의 눈은 애처롭게 그 물건을 쫓으며 살살 다뤄달라고 애원했었다.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기계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한 회장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여자의 직감, 그리고 어머니의 육감이 혈관 속에서 요동쳤다. 경찰서로 가야 해. 당장. 그녀는 손에 쥔 건전지를 꽉 쥐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걸 확인해야 해. 진실의 열쇠가 그 말없는 기계 속에 있을지도 몰라. 새벽 2시. 서초 경찰서는 고요했고 당직 경찰관의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형사과 문이 벌컥 열렸다.
한 회장이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넋이 나간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졸고 있는 경찰관 코앞에 건전지 2개를 들이밀었다. 한 회장님, 경찰관이 놀라 시계를 보았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증거물을 확인해야겠어요. 그녀가 명령하듯 말했다. 강도윤 주머니에서 나온 카세트 플레이어 말입니다. 경찰관이 난처해했다. 회장님, 그건 봉인된 증거물입니다. 규정상 규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녀가 책상을 내리치며 위험 있게 소리쳤다. 내가 신고한 피해자야. 피해자가 재산을 다시 확인하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당장 가져와요. 대항으룹 여장부의 기세에 눌린 경찰관은 마지못해 증거물 보관함 열쇠를 꺼냈다. 잠시 후 테이프로 칭칭 감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증거물 봉투에 담겨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였다. 딱 봐도 20년은 더 된 고물이었고 여기저기 깨져 있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어내고 차가운 손으로 힘겹게 건전지를 끼워 넣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제발, 하느님 부처님, 제발 작동하게 해주세요. 찰칵.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낡은 기계가 신음하며 힘겹게 돌아갔다. 테이프가 너무 오래되어 소리는 지직거리고 일그러졌다. 경찰관이 혀를 차며 비웃었다. 보세요. 고장 났잖아요. 요새 누가 이런 고철 덩어리를 쓴다고. 한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볼륨을 끝까지 높였다. 그러자 고요한 밤을 뚫고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아,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지영아 여보, 내 목소리 들려. 한 회장은 숨이 멎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죽었다 깨어나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상우의 중저음 목소리가 차가운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킬킬거렸다. 우리 현우가 오늘 밤엔 통 잠을 안 자네.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여기 녹음해. 한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터져 나오는 오열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경찰관은 얼어붙어 입을 딱 벌리고 경악했다. 지직거리는 스피커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현우야, 아빠의 작은 천사. 아빠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되어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러고는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서툴고 음정도 틀리지만 부성애가 가득한 자장가였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한 회장은 바닥에 엎드려 통증이 느껴지는 가슴에 기계를 꽉 끌어안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여보, 상우 씨, 당신이야. 당신이 돌아온 거야. 그것은 남편이 운명의 날, 전날 밤새 녹음했던 테이프 처사들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사고로 아이와 함께 사라졌던 그 유품이 기적처럼 돌아온 것이다. 도윤이, 그 아이, 도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춥고 외로운 겨울밤들을 견뎌냈던 것이다. 그녀는 가슴을 펑펑 치며 자책했다. 내가 미쳤어. 내가 정말 미친년이야. 내 손으로 아들을 2번 죽였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도둑으로 몰아 감옥에 쳐넣다니 세상에.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통곡에 경찰서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경찰관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도대체 저 목소리가 누구 겁니까? 한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이글거렸다. 그녀는 기계를 경찰관 얼굴에 들이밀었다. 내 남편이야. 25년 전에 죽은 내 남편이라고. 그리고 저 안에 가둬둔 그 아이. 그녀가 유치장 쪽을 가리키며 감격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친아들이야. 그녀는 태풍처럼 유치장 앞으로 달려갔다.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내 아들 꺼내야 해. 차가운 창살 안에서 도유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다. 희망은 말라버렸다. 이제 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그는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다. 도윤아 아가. 비명 같은 부르짖음이 들렸다. 도윤이 고개를 들자 한 회장이 창살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고상하고 권위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회장님. 그가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또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또 무슨 누명을 씌우시려고요? 아들의 경계심 가득한 질문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자식이 친어미를 무서워하게 만들었다. 아니야,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엄마가 너를 못 알아봤어. 그녀는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퀭한 그의 얼굴을 만지려 애썼다. 이거 들어봐. 이거 들어봐라. 이건 엄마 거야. 그녀는 다시 카세트 플레이어를 켰다. 서툰 아버지의 자장가가 다시 울려 퍼졌다. 현우야, 아빠는 널 사랑한단다. 아빠가 지켜줄게.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목소리는 매일 밤 그가 듣던 익숙한 목소리였다. 이건 내 아버지란다. 그리고 너는 25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이현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거짓말이 아니야. 내 쇄골에 있는 그 흉터. 내가 실수로 뜨거운 우유를 쏟아서 생긴 거야. 그리고 이 사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나머지 사진 조각을 꺼내 도윤이 주머니에서 꺼낸 찢어진 조각과 맞췄다. 두 개의 조각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찢어졌던 행복한 가족 사진이 완성되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창살을 붙잡으며 오열했다.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세요. 그래, 엄마야. 내가 네 엄마란다, 현우야. 두 모자는 차가운 창살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꽉 껴안았고 눈물이 뒤섞였다.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한 회장은 지금 약해질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고 눈빛은 단검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감히 자기 자식을 건드린 자들을 찢어밟길 준비가 된 어미 사자로 돌아왔다. 도윤의 보석을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던 중 양평의 요양원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25년 전 그 끔찍한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한 기사가 임종을 앞두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한 회장은 즉시 길을 나섰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에서 그녀는 겨우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몰아쉬는 늙고 초라해진 한 기사를 다시 만났다. 회장님. 그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탁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곧 죽습니다. 주인 어른의 얼굴이 자꾸른거려서 그는 환자복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이게 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이상철 이사가 입막음으로 저를 죽일까봐. 이상철 이사, 그게 무슨 소리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쿨럭거렸고 입가엔 픽거품이 일었다. 살인이었습니다. 이상철 이사가 브레이크 선을 잘랐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제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도련님을 고아원에 버리라고 시킨 것도 그놈입니다. 한 회장은 얼어붙었다. 남편을 죽인 것도 모자라 자신의 핏줄을 고아원에 내다 버리라고 시킨 자가 그라니. 악마 그놈은 악마야. 한 기사는 범죄의 증거를 넘긴 뒤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한 회장은 차로 달려가 데크에 테이프를 넣었다. 어이 한 기사 처리했어. 이 상철의 젊지만 야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동국이 놈은 죽었어. 그놈의 핏줄은 단 한 방울도 남겨둘 수 없어. 애를 내다 버리지 않으면 내 가족까지 몰살시킬 거야. 한 회장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원수는 지난 25년 동안 바로 곁에서 한솥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넌 이제 죽었어. 이상철 짐승보다 못한 놈. 그녀는 핸들을 꽉 잡고 비서에게 명령했다. 차 돌려 경찰서장실로 바로 간다. 변호인단 소집하고 당장 고소장 작성해. 죄목은 살인교사 및 유아 약취 유기 내 손으로 직접 그 자식을 감옥에 쳐넣겠어. 차는 굉음을 내며 밤거리를 질주했다. 복수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현우야 기다려라. 엄마가 오늘 밤 모든 걸 끝내마. 한편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경찰은 모든 것을 압수했다. 수표 기밀 서류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얼마 안 되는 개인 소지품들까지. 그중에는 강도윤이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너덜너덜해진 수첩도 있었다. 도윤은 짐짝처럼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웅크렸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불공정과 오장육부를 태우는 분노 때문에 온몸이 떨려왔다. 돈 없고 힘없는 그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갓난아기 때 버려진 순간부터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걸까?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인가? 도윤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아니야. 그는 마지막 믿음을 붙잡으려 애썼다. 난 훔치지 않았어. 그는 짠 눈물을 삼켰다. 난 무죄야. 그는 어두운 감방 천장을 바라보며 주문처럼 되뇌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저택에서 한서진 회장은 도윤이 머물던 텅 빈 방으로 들어갔다. 어지러운 바닥에는 여전히 고통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어두운 구석에 멈췄다. 경찰이 놓친 것이 있었다. 수색 중에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간 작은 건전지 하나였다. 한 회장은 그것을 주워들고 생각에 잠겼다. 기억이 밀려왔다. 경찰이 청년의 주머니에서 거칠게 빼앗아가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떠올랐다. 끌려가면서도 도윤은 그 기계만은 조심해달라고 애원했었다. 그녀는 며칠 전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부모님 얼굴은 모르지만 그 기계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한 회장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유죄 증거가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혈관 속에서 요동치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의에 차 중얼거렸다. 경찰서로 가야 해. 그녀는 손에 쥔 건전지를 꽉 쥐었다. 그 아이의 물건을 확인해 봐야겠어. 그녀는 그 말 없는 카세트 플레이어 속에 진실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새벽 2시 서초경찰서 형사과. 졸린 눈을 비비던 당직 경찰관이 깜짝 놀라 깼다. 문이 벌컥 열렸다. 한 회장이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서 찾은 건전지 2개를 꽉 쥐고 들어왔다. 경찰관이 당황했다. 한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한 회장은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긴급히 요구했다. 내 눈앞에서 증거물을 확인해야겠어요. 강도윤 주머니에서 나온 카세트 플레이어 말입니다. 경찰관은 난처해 했다. 그는 안쓰럽다는 듯 그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그건 고철 덩어리처럼 다 망가졌던데요. 그는 규정을 들며 거절하려 했다. 봉인된 증거물이라 함부로 내드릴 수 없습니다. 한 회장은 눈을 부릅뜨고 위험 있게 소리쳤다. 도난 신고를 한 사람이 바로 나요. 피해자가 자기 재산을 재확인하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룹 총수의 기세에 눌린 경찰관은 마지못해 열쇠를 꺼냈다. 잠시 후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담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책상 위에 놓였다. 25년 전의 구형 모델이었다. 낡고 여기저기 깨져 있었으며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 얼핏 봐도 도윤이 그것을 고치고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다. 플라스틱 덮개를 열고 가져온 건전지를 끼워 넣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절박하게 기도했다. 제발, 하느님, 부처님, 제발 소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한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낡은 기계가 힘겹게 돌아가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늘어진 테이프 때문에 소리는 먹먹하고 지직거렸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비웃듯 말했다. 거봐요. 고장났잖아요. 요새 누가 저런 쓰레기를 씁니까? 하지만 한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볼륨을 끝까지 올렸다. 그러자 지직거리는 소음을 뚫고 희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마이크 테스트. 지영아 여보, 내 목소리 들려. 한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상우의 목소리가 차가운 형사과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했다. 여보, 우리 현우가 오늘 밤엔 통잠을 안 자네.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지금 녹음하고 있어. 한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경찰관은 얼어붙은 채 카세트 플레이어를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죽은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계속 흘러나왔다. 그는 태어날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현우야, 우리 사랑하는 아가. 아빠는 우리 현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는 아들에게 당부했다. 부자가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남편이 평소 장난치듯 불러주던 서투르고 음정이 틀린 자장가였다. 그는 아주 부드럽게 불렀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한 회장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차가운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상우 씨, 당신이야, 정말 당신 목소리야. 그것은 남편이 25년 전 밤을 새워 녹음한 갓 태어난 아들에게 주려던 선물이었다.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유품이 이제야 돌아온 것이다. 도윤의 말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부모님은 모르지만 이 기계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도윤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춥고 배고픈 겨울밤들을 견뎌냈던 것이다. 고독하게 낡은 기계를 껴안고 아버지의 정을 갈구했을 어린 도윤의 모습이 그려지자 한 회장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자책했다. 내가 미쳤어. 내가 미친년이야. 그녀는 흐느꼈다. 아들의 영혼을 죽인 건 바로 자신이었다. 아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도둑이라고 소리치며 비난했다. 나는 죄인이야. 가슴을 찢는 그녀의 비명에 경찰서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경찰관이 당황해서 물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누구 목소리입니까? 한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만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기계를 경찰관 얼굴에 들이밀며 소리쳤다. 내 남편이야. 25년 전에 죽은 내 남편 목소리라고. 그리고 저 안에 갇혀있는 아이. 그녀는 목이 메어 유치장 쪽을 가리켰다. 바로 내 아들이야. 경찰관이 멍하니 되물었다. 내 아드님이라니요. 그게 무슨... 한 회장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명령했다. 당장 유치장 문 열어 내 아들 꺼내야 해. 차가운 유치장 안도윤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원망도 말라버렸고 절망만이 가득했다. 이제 끝이야. 그는 체념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도윤은 속으로 울었다. 차라리 죽은 듯이 사는 게 나았을까. 무력한 눈물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 다급한 발소리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 학생, 아니,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한 회장이 창살에 매달려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놀랐다. 회장님. 한 회장은 창살 사이로 손을 넣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흐느끼며 자책했다. 엄마가 널 못 알아봤어. 내가 죄인이다. 그녀는 손을 뻗어 퀭한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다. 도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자신을 범죄자로 문 사람이 왜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또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시려고요? 한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은 친엄마를 무서워할 정도로 상처받았다.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녀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다. 이걸 봐. 이건 엄마 거야.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다시 한번 서툰 아버지의 자장가가 좁은 유치장에 울려 퍼졌다. 현우야, 아빠는 널 사랑해, 오. 아빠가 지켜줄게, 오. 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이 목소리는 매일 밤 듣던 목소리. 아버지다 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목소리는 내 남편이야. 내 아버지란다. 넌 25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이현우야. 현우야. 도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거짓말, 거짓말이시죠. 거짓말이 아니야. 그녀는 증거들을 쏟아냈다. 쇄골의 흉터. 내가 타준 분유 때문에 생긴 거야. 그녀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이거. 그녀는 나머지 사진 조각을 꺼냈다. 나머지 반쪽이 내 지갑에 있어. 도유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찢어진 사진을 꺼냈다. 두 장의 사진이 유치장 창살을 사이에 두고 하나로 합쳐졌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 복원되었다. 도윤의 가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주저앉으며 창살을 붙잡았다. 버려진 고아인 줄만 알았는데 바로 눈앞에 엄마가 있었다.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엄마야, 내 엄마야, 현우야, 내 새끼. 두 모자는 차가운 창살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꽉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밖에서 지켜보던 비서실장조차 몰래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감정은 잠시뿐이었다. 한 회장은 이를 악물었다. 울 시간이 없었다. 아들은 여전히 범죄자 신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고 눈빛은 어미 사자처럼 사나워졌다. 기다려. 엄마가 금방 꺼내줄게. 그리고 널 이렇게 만든 놈들 엄마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보석을 위해 변호사와 긴박하게 논의하던 중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전화를 건넸다. 회장님, 경기도 양평 요양원에서 긴급 전화입니다. 요양원 거긴 왜? 한 기사입니다. 25년 전 사모님을 댁으로 모셨던 운전기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위독한 상태인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한답니다. 한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한 기사 과거 사고에 살아있는 증인이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 그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당장 차 대기시켜 거기로 간다. 곰팡이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요양병원이었다. 병상에는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한 기사였다. 한 회장이 들어서자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한 회장이 다가갔다. 목소리는 동정심 없이 차가웠다. 한 기사, 왜 나를 찾았어? 죽기 전에 돈이라도 필요한가?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탁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을 때가 되니 주인어른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 안을 더듬더니 신나는 트로트 메들리라고 적힌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다. 이게 뭐야? 제 보험입니다. 이상철 이사가 저를 죽일까봐 몰래 녹음해 뒀습니다. 한 회장은 깜짝 놀랐다. 이상철 이사네 시동생이 당신을 죽이려 했다고. 한 기사는 피를 토했다.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끔찍한 진실을 고백하려 안간힘을 썼다. 25년 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입니다. 이상철 이사가 브레이크 선을 잘랐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회장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며칠 뒤 놈이 아이를 버리라고 시켰습니다. 노인은 흐느꼈다. 도련님을 낯선 지방기관에 데려가서 버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알게 되면 산채로 묻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한 회장이 몸을 떨었다. 그래서 그랬어.
내 핏줄을 내다버렸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테이프를 가리켰다. 회장님, 부디 이걸로 놈을 잡아 주십시오. 말을 마친 순간 심전도 모니터가 평행선을 그렸다. 그는 죽었다. 한 회장은 테이프를 낚아채 차로 달려갔다. 데크에 테이프를 밀어 넣었다. 트로트 음악이 나왔고 그녀는 빨리 감기를 했다. 갑자기 틱 소리가 나더니 젊은 시절 이상철 이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어이, 한 기사 처리 끝났어. 이사님,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갓난아기를 버립니까? 천벌 받습니다. 닥쳐. 그 새끼만 없어지면 회사는 내 거야. 동국이 놈은 죽었어. 핏줄은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 내 딸년 고아 만들고 싶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고아원에 입막음 돈 찔러줘. 입 뻥끗하면 그날로 내 재산 날인 줄 알아. 알겠어. 녹음이 끝났다. 차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한 회장의 온몸이 살기로 떨렸다. 짐승만도 못한 놈, 그녀가 포효했다.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새끼를 버려. 넌 인간도 아니야. 이 테이프 하나면 놈의 숨통을 끊기에 충분했다. 살인교사 및 아동유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한 회장은 운전대를 꽉 잡고 서늘한 눈빛으로 명령했다. 김비서 당장 차 돌려 경찰서장실로 직행한다. 변호인단 불러서 지금 당장 이 상철 고발장 작성하라고 해. 죄목은 살인교사, 아동 약취 및 유기. 내가 직접 증거 제출한다. 차는 굉음을 내며 서울의 밤을 찢을 듯 달렸다. 한 회장은 조수석의 낡은 테이프를 바라보았다. 25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들을 불렀다. 현우야, 조금만 더 참아라. 엄마가 약속할게. 오늘 밤 안으로 모든 걸 끝내마. 쾅! 서초경찰서 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 회장이 태풍처럼 들이닥쳤고 그 뒤로 그룹 최고 법무팀 변호사 10명이 따랐다. 그녀는 녹취록 사본과 고소장을 서장 책상에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에 정적이 흘렀다. 당장 강도윤 석방해요. 그녀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장이 깜짝 놀라 당황하며 그녀를 보았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 이건 좀 곤란합니다만. 한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비웃었다. 곤란해. 무고한 시민을 가둬놓고 진짜 범죄자는 밖에서 활개치게 두는 게 그게 곤란하다는 말입니까?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 녹음부터 들어보시죠. 그러고 나서 곤란한지 아닌지 다시 얘기합시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 상철 이사가 살인을 교사하고 조카를 버리라고 사주하는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서장의 얼굴색이 붉어지다 못해 흑빛으로 변했다. 막강한 변호인단과 그룹 회장이 직접 가져온 결정적 증거 앞에서 그는 1초도 더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목소리를 뒤집으며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긴급 명령 발동해 당장 유치장 문 열어. 잠시 후 철문 따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문이 열렸다. 도윤이 걸어 나왔다. 며칠간의 정신적 고문으로 얼굴은 창백하고 퀭했다. 씻지 못해 냄새가 났고 옷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 회장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로 보였다. 청년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회장님,
그녀는 참지 못하고 달려가 그를 꽉 껴안았다. 유치장의 악취 따위는 상관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야윈 등을 토닥였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그녀는 도윤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가자. 엄마랑 집에 가자. 한 회장은 도윤을 바로 대학병원으로 데려갔다. 최우선은 건강검진이었고 그 다음은 법적인 마침표를 찍는 것이었다. 그녀는 병원장에게 요구했다. 당장 친자 확인 검사 진행해 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호화로운 VIP 병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간호사가 체열하는 동안에도 멍하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저 침묵 속에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했기 때문이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시간이 걸렸다. 그 길고 긴 3시간 동안 한 회장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간호사가 가져온 죽을 직접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고 물수건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었다. 도윤이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전 사기꾼 가짜라고 누명 쓴 사람인데. 한 회장은 헝클어진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사실인 양 대답했다. 내가 네 엄마니까. 자식이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니? 도윤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하지만 아직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만약 아니면 어떡해요? 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아니, 엄마 심장이 알아. 넌 내 아들이야, 현우야.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과장이 밀봉된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한 회장이 용수철처럼 일어났다. 오셨군요. 결과는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공손히 봉투를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칸의 숫자는 대나처럼 선명했다. 친자 확률 99.99%. 아, 그녀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25년의 지옥 같은 기다림이 끝났다. 현우야. 그녀는 아들의 본명을 부르며 오열했다. 내 아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그녀는 도윤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도윤은 종이를 들어 확인했다. 99.99%. 이것은 그가 고아가 아니라는 증명서였다. 이 여자가 정말 나의 친어머니라는 증거였다. 생전 처음으로 도윤의 입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왔다. 어머니. 어색하고 낯설지만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졌다. 한 회장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내가 네 엄마야. 다신 널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죽어서도 널 내 곁에 둘 거야. 두 모자는 서로를 꽉 껴안았고 행복한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한참 뒤 한 회장은 몸을 일으켜 퉁퉁 부은 눈을 닦았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숙하게 말했다. 현우야, 이제 우린 중요한 일을 해야 해. 그녀의 눈빛에 서늘한 날카로움이 스쳤다. 기쁨은 잠시 미뤄둬야 했다. 이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처단할 시간이었다.
내일 주주총회가 있어. 이상철 이사가 나를 해임하려고 긴급 소집했단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뺨을 때렸던 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결의에 차서 말했다.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자의 모든 죄를 밝히겠습니다. 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가서 선언을 하는 거야. 네가 이 거대한 그룹의 주인이라고.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강남 최고의 테일러 당장 불러 내 아들에게 입힐 최고급 슈트로 맞춰. 이발사도 불러오고. 내일 아침 그룹의 후계자가 공식적으로 등장할 거야. 거울 앞에 선 청년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쓰레기를 뒤지던 강도윤은 죽었다. 이제 그는 한서진 회장의 아들 이현우다. 어머니를 지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전장에 나갈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주주총회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상철은 단상에 서서 비통한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한서진 회장 해이만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열변을 토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분노와 비통함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그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한 회장은 훌륭한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젊은 사기꾼을 집으로 끌어들이더니 급기야 회사 기밀까지 넘기려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주주들이 수군거렸고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이상철은 결정타를 날렸다. 게다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없이 그 사기꾼 놈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치매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한 회장은 맨 앞줄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회사가 위험합니다. 그녀의 독단과 노망으로부터 그룹을 지켜야 합니다. 저 이상철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박수를 쳤다. 이상철은 의사봉을 잡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럼 회의만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있으십니까? 반대 없습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무리가 소리쳤다. 좋습니다. 그럼 통과된 것으로. 그가 의사봉을 높이 들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양쪽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압도적인 기세에 보안 요원들도 감히 막지 못했다. 이상철이 소리쳤다. 누구냐? 감히 회의 중에 난입하다니. 하지만 곧 그의 말문이 막혔다. 그 남자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이탈리아산 슈트를 입고 이마를 드러내게 머리를 넘겼으며 구두는 반짝였다. 깊고 침착한 눈빛이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다. 어제의 흑투성이 정원사가 아니었다. 그는 완벽한 재벌가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접니다. 한 회장은 천천히 눈을 뜨고 일어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상철은 짜증을 내며 보안 요원을 불렀다. 당장 저 사기꾼 놈 끌어내. 하지만 도윤은 이미 단상으로 올라와 주주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이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된 사람입니다. 이상철이 비웃으며 폭소했다.
최대 주주 미쳤구나. 드디어 진짜 미쳤어. 도윤은 태연하게 품에서 봉투를 꺼내 종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또렷하게 말했다. 한서진 회장과 고 이동욱 회장의 친자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전설적인 이동욱 회장의 핏줄이 살아있다고 이상철은 당황하여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그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거짓말 다 조작이야. 저 새끼는 고아원 출신 거지라고. 하지만 도윤은 가볍게 그의 손을 쳐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악당을 내려다보았다. 가짜, 말 조심하십시오. 작은아버지. 이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렸다. 뭐 작은아버지. 도윤이 선언했다. 제 이름은 강도윤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25년 전 당신이 사람을 시켜 쓰레기통 옆에 버린 그 핏덩이입니다. 회의실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다. 이상철은 뒷걸음질 치며 손을 내저었다. 아냐, 모함이야. 증거 있어. 증인들은 다 죽었어. 내가 널 버렸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건데. 도윤은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증거요. 원하신다면 들려드리죠. 아주 생생한 증거를요. 그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 기사가 목숨 걸고 지킨 진실입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녹음기를 갖다 댔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25년 전 이상철의 악독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어이 한 기사, 처리 끝났어. 그 새끼만 없어지면 회사는 내 거야. 핏줄은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 갖다 버려 입 뻥끗하면 내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이상철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꺼. 당장 꺼. 다 조작이야. AI야. 요즘 세상의 목소리 위조는 식은 죽 먹기야. 그는 기계를 부수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도윤은 한 손으로 그의 팔을 제압해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녹음기에서는 끔찍한 자백이 계속 흘러나왔다. 주주들은 경악했다. 자신들이 회장으로 추대하려던 자가 형을 죽이고 조카를 버린 패륜아였다니. 야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저런 천하의 나쁜 놈, 당장 끌어내, 살인자. 이상철은 발버둥치며 으르렁거렸다. 이건 함정이야. 그 테이프가 진짜라는 증거 있어. 그때 한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말했다. 증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다. 일치율 99%. 그리고 결정적으로 뒷문이 열렸다. 비서실장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이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신복이 배신했다. 비서실장이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철 이사가 금고를 털고 도련님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으면 한 기사처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자백은 마지막 결정타였다. 이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허망하게 중얼거렸다. 아냐, 난 안 그랬어. 내가 회사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경찰이 들이닥쳤다. 수사반장이 그에게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이상철 씨 당신을 횡령 배임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였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자가 짐짝처럼 끌려갔다. 그는 고함쳤다.
내가 경영자야 이거 안 놔. 하지만 소용없었다. 수많은 플래시가 그의 비참한 몰락을 기록했다. 그가 끌려나가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도윤은 단상 중앙에 서서 깊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오늘부로 우리 그룹은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새로운 후계자를 환영했다. 한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에 눈을 크게 떴다. 모든 것이 끝났다. 25년의 비극이 막을 내렸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가자, 현우야, 집에 가자. 현우는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어머니. 두 모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긴 겨울이 지났다. 1년 후, 본사 임원실. 비서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상무님, 벌써 저녁 8시입니다. 퇴근 안 하십니까? 현우는 시계를 보고 급히 서류를 덮으며 미소 지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가봐야겠어. 어머니가 기다리시겠네. 그는 이제 이현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성실함과 진짜 실력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회식도 골프도 없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한 멸치 육수 냄새가 풍겨왔다. 다녀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재계 서열 12위 그룹의 총수인 한 회장이 고급 실크 원피스를 입은 채 냄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뒤에 서 있던 요리사들이 안절부절 못했다. 회장님 칼 이리 주세요. 손 다치십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아냐 비켜. 내가 할 거야. 내 손으로 아들 밥 해줄 거라고. 그녀는 서툴게 팔을 썰고 계란을 깨트렸다. 이맨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입겐 미소가 가득했다. 현우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가 다가갔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녀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어머 우리 아들 왔어. 그녀는 재빨리 손을 씻고 찌개 냄비를 식탁으로 가져왔다. 다 됐다.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흰 쌀밥이 전부였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찬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25년 동안 비어있던 의자가 채워졌다. 먹어봐. 그녀가 기대에 찬 눈으로 아들을 보았다. 인터넷 보고 배웠는데 간이 맞나 모르겠네. 현우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짜다, 너무 짰다. 소금 양 조절에 실패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더 크게 한술 떴다. 그녀가 걱정스레 물었다. 어때? 정말 맛있어요. 그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도 돼요. 왜? 그녀는 실망할 준비를 했다. 맛없어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좀 짜요. 소금통을 통째로 쏟으셨어요. 한 회장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빨개졌다. 아이고, 나도 맛보고 깜짝 놀랐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아이고, 안 되겠다. 먹지 마. 주방장 불러서 다시 해올게. 그녀가 찌개를 치우려 하자 현우가 재빨리 막았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 먹을 거예요. 그는 짠 찌개에 밥을 비볐다. 짜서 어떻게 먹니?
건강에 안 좋아. 짜도 맛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잖아요. 제가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는 크게 한 입 먹고 밍밍한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넣었다. 계란은 싱거웠다. 짠찌개와 싱거운 계란말이 기묘한 조합이었지만 입안에서 녹아내렸다. 한 회장은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옛날 국밥집에서 허겁지겁 먹던 굶주린 청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져 물을 건넸다. 천천히 먹어라. 현우는 계란말이 하나를 집어 어머니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어머니도 드세요.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현우야.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런 엄마 밥도 먹어줘서 고맙고. 현우는 밥그릇을 싹 비우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다. 지난 겨울의 악몽은 완전히 끝났다. 설거지하며 한 회장이 약속했다. 내일은 된장찌개 해줄게. 그건 자신 있어. 현우가 짐짓 위협하듯 농담했다. 내일도 이렇게 끓이시면 저 파업할 겁니다. 그녀가 크게 웃었다. 얘 좀 봐. 알았어. 내일은 간 잘 맞출게. 두 모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깨끗이 비운 밥그릇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저녁 식사였다.